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웨이 영어 원장 신정원입니다. 자, 이번 11월에 우리 시작하는 정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옛날 사진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역대학원 졸업하고 통역사로 활동을 하다가 통역사로 활동한 시기보다는 강사로 활동한 시기가 훨씬 더 깁니다. 강사로 전향해서 토익 강의만 12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필했어도 문법책인데요. 자, 네이버 평점, 경이로운 평점을 받았던 책입니다. 9.7점. 자, 우리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이제 토익 강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막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거기 많이 찾아보세요. 동시 토익 신정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내돈내산 리뷰들, 생생한 리뷰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평을 받았는지 저희 학생들의 후기 저희가 홍보 자료를 이렇게 모아놨던 자료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뼈대 바르기 이게 뭘까요? 제 이제 전매 특허 같은 저의 이제 학습법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뼈대만 바르니까 해석이 그냥 나오더군요. 이런 평. 자,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한 강의는 정말 처음입니다. 종강할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제 아이가 크면 뼈대 바르기를 알려줄 겁니다. 실제 제 강의 듣고 이제 토익 공부하셨는데 이제 대구에 사시는 아버님인데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맨날 구글링 해보셨대요, 그분도.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뼈대 바르기 자료니까 그거 좀 구할 수 없냐 해서 제가 제본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1 딸아이가 저희 자료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만 알고 싶은 못된 욕심이 드네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홍보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가장 잘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는 요건 것 같아요. 엉켜있던 영어 문법들이 파편화된 문법들이 퍼즐 맞추듯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생 강의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일 많이 들었던 후기입니다. 중학교 때 뼈대 바르기를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굉장히 저에게는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물론 제가 토익을 대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병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사회에 무섭게 한 발을 내딛기 전에 뭔가 스스로 자기 성취감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유능감을 가져본다면 더 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이제 스멀스멀 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강의를 또 어떤 준비를 시킬 것인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최종 목표는 수능이 될 텐데요. 그 수능까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냐 그 로드맵을 먼저 보여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를 설명시켜 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때가 아이들의 공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수능 하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도입한 게 사실은 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수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있을 수능 시험, 그 무시무시한 줄 세우기 시험을 3년 앞으로 앞당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학습 능력을 함양시키고 여유 있게 개발을 해나가고 이런 시간이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뭔가 내가 성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변질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자, 이게 바로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까지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내신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자, A가 30에서 50%까지,
뭐 이 인근에 특히 뭐 대충중학교, 뭐 숙명여중, 진수한여중 이런 경우는 50% 훌쩍 상회합니다. 한 반의 반 이상이 A예요. 뭐 서초구의 원촌중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A를 받은 아이들은 나는 영어를 좀 잘해 라는 그런 공부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이 등급이라는 게 너무 처참하게 세분화가 됩니다. 자, 50%라고 하면 어디까지냐면 5등급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4%, 7%, 12%, 50%면 5등급에 이제 10%까지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를 받았던 친구가 반드시 그 일부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머지않아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5등급을 받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좌절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 학급에 30명이다 라고 산정을 해놓는다면 자, 1등급 몇 명 정도 될까요? 4%니까 단 한 명입니다. 2등급 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1, 2등급은 나오겠지. 그게 딱 3명이에요. 잔인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있을 수능은 고사하고 지금 뭔가 내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신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학교 갈지도 모르는데 뭘 지금부터 달달달 외우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자료입니다. 뭐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학교를 배정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신 자료를 지금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점점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점점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내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의 문제 풀이에 익숙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내신에 문법적인 요소가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와 그러면 이게 실제 저의 실력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실력이 쌓여 있는 친구들은 내신 준비를 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문장 구조가 보이고 어휘도 많이 알고 있고 자, 그런 친구들이 내신 한 20시간 투자하면 이 동네는 또 내신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1등급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1, 2등급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등급은 당연히 시간 투자는 더 하는데 그럼 30시간 투자했어요. 1.5배 드린다고 해서 1, 2등급이 나오냐?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등급을 올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3등급, 4등급 기하급수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1등급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데 우리 반에서 1등급 받는 애는 보면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영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한계를 져버리면 그 다음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자, 이 시간을 절대 시간을 늘려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에서 얼른 1등급에 나올 수 있는 내 기본 실력을 쌓아야겠다. 여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체력을 빨리빨리 고등학교 가서 다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말은 그렇죠. 자, 고등학교 일정표를 연간 일정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6주 동안 내신 준비를 합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고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인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쏟아붓게 되죠. 그러면 한 달 반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6월에 또 기말고사 있습니다. 한 달 반.
10월 초에 또 2학기 중간고사. 자, 10월에 중간고사. 자, 이렇게 6주의 시간 8월부터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2월 기말고사. 이렇게 시간이 날아갑니다. 5월, 10월 이때 짜투리 시간들 뭐 수행평가 준비하고요. 뭐 봉사활동 해야 되고 경진대 나가고 결국은 남는 시간은 방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달 반이라는 여름방학의 시간은 조금 짧아요. 영어의 문법이라는 거는 조금씩 야금야금 공부해가지고는 머리에 틀이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전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겨울방학 때 이제 성문, 그때는 영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예 성문 종합영어 가지고 겨울방학 거의 칩거하듯이 들어가서 2달 동안 격파. 이런 게 필요해요. 영어는.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한 바퀴를 확 돌아서 틀을 잡아야지 머릿속에 잡혀있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파편화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영어라는 과목의 특징이. 그래서 1개월 반이라는 것은 조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결국은 남는 시간은 겨울방학뿐이죠. 자, 똘똘이들은 시험 끝나자마자 나 이제 취약점을 보완해야 돼. 12월 중순부터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3월까지 3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나의 학습 지평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충분하고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겨울방학 몇 번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단 2번입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 뭘 공부하게 될지. 그죠? 수학이죠. 수학. 자, 요때 영어를 공부할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11월부터, 왜냐면 중학교 내신은 좀 빨리 끝나잖아요. 그죠? 11월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2월까지 어마어마한 4개월의 시간. 이 시간이 사실은 영어 준비를 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이때 기본 체력을 다져놓고 문법을 완전하게 마스터하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아까 그 지난한 시간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영어가 내신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도 그리 높지 않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멘탈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의 영어 비중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는 똑같이 4단이에요.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6단위로 늘어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어 강과하고 갔다가 결국은 숱이 안 되고 정시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남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순탄한 내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신 준비에서 영어가 잡아먹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다른 과목에게 그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자,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쉽습니다. 그죠? 뭐 문법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팍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 뭔가 도와주는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가교가 되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고1 올라가서 조금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모의고사 적응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고2 올라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고3으로 올라갈 때 점프를 해요. 그래서 요 준비를 미리 하고 가지 않으면 고3 올라가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더 웨이에서는 중3이지만 고3 지문을 반을 섞어서 풀 거예요. 고3 반, 고2 반. 고2하고 고3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고3을 통해서 글의 구조를 보는 눈을 많이 연습을 해놓고 가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 말씀드리기 전에 수능 먼저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수능 영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 뭘 해야 되나요? 준비를 하려면. 자, 이거는 영어의 공통입니다. 문법 어휘 구조. 영어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요게 돼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보셨나요? 유튜브에 수능 영어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영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거기에 국어 선생님들이죠. 네이티브예요. 다 영국 분들이 고3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데 막 틀리세요. 자, 그분들이 문법 어휘 구조 이게 안 돼서 틀리는 건 절대 아니시죠. 자,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글 읽기 능력이 같이 쌓여야 합니다. 수능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지문 2.5에서 3분 내에 한 지문을 풀어내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들을 다 속속들이 이해하고 구조 따지고 문법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그 막 뉘앙스를 다 느끼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문에서 가장 중심에 타고 흐르는 큰 대의라는 게 있죠. 줄기. 그걸 잡아서 이 글의 주제는 뭐구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 글읽기 능력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국어에 가서 비문학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이 A인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A가.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어휘가 좀 어려워지겠죠. 잘 안 보여요, 답이. 문법 모르고 있으면은 안 보이겠죠. 자, 구조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수능 영어를 막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한국말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아주 직관적으로 딱 봐도 확 와닿는. 자, 고1로 올라가면 섭취량, 약간 관념적인 말이 등장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이로움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괜찮죠? 자, 고2 때 조금 더 딱딱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뭐 괜찮아요. 녹색 채소의 충분한 섭취는 건강의 이로움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자, 고3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3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잘 읽히지도 않아요. 러시아 분인가요? 한번 볼게요. 안젤라 M. 지코빅 박사가 이끄는 세계영양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다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글을 하나하나 다 뉘앙스를 느끼면서 풀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처음 글 읽기의 첫 단계입니다. 쉽게 나만의 언어로 줄기를 잡아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는 작고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혈관도 이렇게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잘 혈액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고력이 원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 대표적인 4가지 발라내는 연습을 계속 아이들이 해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런 게 이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어떤 박사가 발표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뭐 이런 거 어느 학교에서 몇 년도 전혀 중요하지 않죠. 발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지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 및 비중 섭취 이런 게 이제 열거라는 거죠. 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엔드 하면서 편한 것만 딱 하나 잡고 나머지는 버리고 갑니다. 자, 우리 건강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건강 이런 거 필요 없는 이런 수식어고 이런 거 싹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영어적 표현인데요. 간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얘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중부정이네요.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이중부정은 결국 뭐예요? 긍정이죠. 아예 지워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나요? 채소 섭취 많이 하면 건강에 좋아요.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 1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쉽게 읽었어요. 첫 문장. 영어는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작가가 딱 때리고 가는 게 가장 많습니다. 2과일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제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작가가 막 멋을 부려놓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을 요약했어. 이렇게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해석했으면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파악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수능 지문은.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요 문장과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연결해서 각각의 문장을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러면 문장이 연결되는 방식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방식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작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복잡하게 썼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를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 나오면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오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그 뒤에가 작가의 주장이니까요. 자, 요걸 파악하면서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글일수록 문장이 이렇게 나올 때 한 5문장 나오는데 전부 다 재진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2번째, 한 4번째 잘 이해가 안 갔어. 모르는 단어 막 나오고 구조 안 잡혔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문장에서 주제가 조금 안 잡혔어? 그러면 2번째 문장 되게 중요하겠죠? 잡혔어? 그럼 그다음부터 속도 내서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야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많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한번 실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에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실 절대평가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고3을 맞이하는데요. 작년에 1등급이 6% 나왔습니다. 6.2%. 원래 상대평가 1등급이 4%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게다가 작년에 이제 2문제가 거의 30%의 오답률, 그러니까 3분의 1도 못 맞힌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요. 34번,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는 늘 킬러 문항이긴 해요. 이 문제가 또 어렵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대조 문제입니다. 대조. 자, 제가 아까 글 구조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어려운 글일수록 이렇게 재진술의 연속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혹은 조금 쉽게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아니면 반론. 그러나 라고 나왔으니까 요 다음이 작가의 주장.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자, 가장 어려운 글이 바로 대조인데요. 자, A하고 B에 대조되는 개념이 이렇게 번갈아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한 세트로 본다면 세트가 반복되는 건데 대조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대조구나 알아봤으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Precision and determinacy. 자, and 나왔습니다. 열고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저는 precision, 정밀성, 정확성. determinacy는 잘 안 쓰는 단어네요. 자, 이런 거 살짝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밀성은 are 하고 necessary 어렵진 않지만 웬만하면 다 쉬웁니다. 수식어고. 자, 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성은 requirement 하면은 요구 필수상. 자, 그럼 무슨 뜻인가요? 정확성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이런 식이에요. 수능 용어가. 과학적 논쟁. 결국 뭐예요? 과학에 있어서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하지 않아요. meaningful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요. 결국 과학에 있어서 정확성은 필수입니다. 공감되시죠? 저 정확히 해야지 과학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end가 났습니다. progress in the science. 과학에 있어서의 progress, 발전은 is 하고 나왔고요. 자, 여기 쌍콤마, 앞뒤로 콤마 있고 중간에 삽입됐네요. 대표적인 부차적인 정보죠. 지우고 갑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발전은 뭐다?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문장.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려운 거일 땐 2번 읽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봅니다. precision. 정확성은 과학에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미 잡혔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은 결국 과학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 멋을 부린 수사 요거 다 지워버립니다. 과학은 결국 뭐다? ongoing process다. 계속되는 과정이다.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점점 더 큰 정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과학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 뭔가요? 정확성하고 과학이네요. 파악됐네요. 자, 뭐라고 나왔나요? 과학은 정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과학에 있어서 정확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파악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 문장 어렵게 잡았는데 바로 what 하고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 과학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왔나요? historical하고 나는 history, 역사죠, 역사. 자, representation은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기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건 좀 잡고 갈게요. represent라고 하면 대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lower 이런 단어는 여기 있는 이 예쁜 식물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하다라는 동사는 의미하다, 나타내다 이런 표현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 여기서는 대표하다, 의미하다, 설명해주다, 설명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역사적 설명. 그때 일어난 전쟁은 이렇게 해서 발발한 거였습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설명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왔네요. put A on B. put은 놓다기 때문에 A를 B 위에 놓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근데 뭘 낳는지 볼까요? 프리미엄은 굉장히 큰 가치죠. 가치를 어디 위에 나누냐? proliferation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여기 주석 나왔네요. 증식. 숫자를 늘리는 거. 막 핵 개발하는데 핵의 숫자를 막 늘리는 거. 이럴 때 proliferation하고 씁니다. 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숫자를 늘리는 것에 프리미엄을 놓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는 설명의 숫자를 늘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조 개념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왔습니다. Not A but B.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걸 대조구나. 대조의 향기를 딱 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대조가 될 때는 not A but B 하거나 A가 아니고요. B입니다. 나는 수학이 아니고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대조 개념. 여기에 나오면 이걸 대조구나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이것도 잘 나와요. A rather than B 하고 나면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전 수학이라기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조. 바로 자,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다. while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뜻을 접속사인데요. 수능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이 반면에예요. 반면에 A는 영어를 잘하는 반면에 수학을 잘하는 반면에 B는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이거를 대조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면 그 구조 분석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작가가 주장하는 것 not A but B 하고 나올 때 A에 있을까요? B에 있을까요? 그죠? B에 나오는 거죠. A가 아니고요. B라고요. B가 작가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가 아니고 refine은 뭐냐면 석유를 시추를 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제하는 걸 refine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one representation, 하나의 설명을 계속 정제하는 거는 정확성이죠. 정확성. 자, 그게 아니고 역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설명에 가능한 다양한 세트니까 아까 얘기했던 proliferation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나요? 대조. 역사는 정확성이 아니고 다양한 설명을 중시한다. 과학은 정확성, 역사는 다양한 설명. 자, 이렇게 파악됐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istorical insights 하고 났어요. insight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는 또 요거만 나왔죠. not A but B 하고 났습니다. 자, 뭐가 아니라고요? approximation of the truth.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거 정확성이죠. 그게 아니고요. but 하고 뭐가 나왔나요? explosion. 폭발적 증가라는 뜻이죠. 가능한 points of view. 관점이 증가하는 거 다양한 설명. 그죠? 바로 재진술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진술, 역사는 정확성이 아니고 다양한 설명이 중요하다. 자, 다음 가서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it은 당연히 역사 받아오는 거고요. 역사는, 자, 이번엔 rather than이 나왔네요. A rather than B 하면은 B라기보다는 A입니다. A가 작가의 주장이죠. 그러면 B부터 볼게요.
아닌 거, achieving truth by careful analysis. 아주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진실을 확보하는 거 그거 정확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게 아니고 뭐다? Production of a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alternative 모르면 쥐고 가면 됩니다. 열거니까. 새로운 설명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 다양한 설명. 계속 재진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멋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역시 재진술이 되겠죠. 아이들이 처음 빈칸 풀면 빈칸에 들어가면 골라봐. 그럼 내가 막 내 머릿속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 과정은 너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걸 이해했느냐를 물어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 안에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 문제예요. 이 글의 주제가 빈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빈칸의 주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주제는 뭐였나요? 역사는 다양한 설명, 과학은 정확성이지만 자, 그걸 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30% 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34번에 전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함정인데요. 부정어 함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빈칸이 들어가는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엄청 길었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빈칸에 주제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questioning하고 부정어 함정이 들어간 거죠. question 한다는 건 뭐죠? 의심하는 거죠. 질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questioning까지 묶어가지고 이 글의 주제가 완성이 돼야 돼요. 뭐를 의심하는 것. 그것이 주제다. 주제는 뭐였어요? 다양한 설명이다. 자, 뭐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양한 설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빈칸 추론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냐면 바로 들어가서 보기 읽어보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가 막 프로세싱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이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기를 읽게 되면 이거 다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답을 고를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여기다 요약을 직접 하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의심하는 것이 다양한 설명을 확보하는 길일까요? 우리 교수님이 내가 되게 존경하는데 임진왜란 일어난 이유가 이런 거래요. 설명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맹신하면 다양한 설명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죠? 교수님의 말씀을 기존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다양한 설명이 확보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은 기존 생각과 가까운 거를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어려운 단어 criteria 하면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s. 역사 설명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기존 생각 아무 상관없네요. 제꼈고요. 자, 2번에 가서 봅니다. certainty and precision. 정확성. 자, ed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후치수직하는 분사. 이제 이런 게 문법이죠. 자, 끌고 오는,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미 달성된 정확성. 그게 기존 생각이겠죠.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정확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의심하게 되면 다양한 설명이 확보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하나 더 볼게요. Possibilities of alternative는 대안에 이런 거예요. Interpretations of an event. 그 사건에 대안이 될 만한 해석의 가능성. 자, 3번 questioning이 없다면 3번 답이 되겠죠. 그죠? 대안이 되는 해석이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답 보세요. 1번 골라서 25%, 3번 골라서 합쳐서 50%가 넘는 학생들이 1, 3번을 골라왔습니다. 전형적인 오답 유형인데요. 1번은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도 못 잡았고 내용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은 지금 계속 historical representation이란 키워드가 반복됐으니까 키워드 오답 골라서 틀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나요? 부정어 딱 들어가면 그냥 40%일 오답률이 30%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요게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3번 골라서 틀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까지 피해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저랑 같이 이렇게 34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했나요? 첫 번째 문장, 최대한 쉽게 나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얘하고 대조구나 라는 거 파악했고,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재진술이구나 라는 거. 그를 구조적으로 읽어내려가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능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부터 고3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고3 올라가서 갑자기 헉 하면서 이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바빠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고3 지문에 노출시켜주면서 구조 잡는 거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쉬운 편이고요. 이제 국어 비문학에 가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논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문학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지문으로 연습하는 게, 구조 연습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수능 영어 왜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자, 이건 영어의 기본이고 글 읽기 이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수능에서 사실은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구조, 뼈대 바르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불필요한 애들, 수식어구가 다 복잡한 문법이거든요. 걔를 발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조만 잘 잡혀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가면서 줄기 파악하는 거, 어휘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수능은. 자, 그런데 문법은 어디서 중요할까요? 내신에서. 거의 내신의 8알은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용감무쌍하게 나는 고등학교 진학도 안 했는 난 정시파 이런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신 준비를 위해서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문법에 흔들리면 수능 영어도 당연히 힘들어요. 제가 말한 여기서 문법은, 내신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법은 틀만 잡는 문법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암기하고 있는 문법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냐면,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4개월 동안에 32회의 수업을 통해서 문법을 정리를 하죠. 문제는 뭐예요?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법 노트라는 걸 나눠줍니다. 이거 딱 30페이지짜리 요약 노트예요. 요약 노트. 요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평생의 문법책이 될 겁니다. 요것만 반복해서 외워주면 됩니다. 여기 모든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휘는 중요한 게 루틴으로 만들어서 외우는 습관. 저랑 시작하면 80% 이상 점수가 단어 시험에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아예 그냥 복합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먼저 자, 공부 시작하자라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아이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한과 시험 보고 그거를 2주 동안 같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잡히면 그 다음에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 습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초반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한 달만 더위에서 공부하면 구조는 달인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뼈대 바르기인데 뼈대 바르기 설명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건데요. 그 중에서 문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신 영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한 지문까지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한 문장만 더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어휘는 먼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ambiguous 하면은 애매모호한, context 하면은 문맥이란 뜻이고요. indicate 보여준다, intend 의도한다. 자, 일단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ambiguous term is one which has more than a single meaning and whose context does not clearly indicate which meaning is intended. 자, 끝났어요. 해석이 딱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자, 처음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ambiguous term 했으면 term이라는 건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용어라는 의미네요. 애매모호한 용어는 하고 나고요. is one 하나입니다. 자, 그럼 땡이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 one은 하나라는 숫자가 아니고 대명사죠, 대명사. 친구들하고 우산 사러 갔어요. 난 빨간색, 난 노란색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친구가 I like the pink one.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분홍색 우산이 마음에 들어. 여기서 원은 앞에 언급된 우산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이 등장했다. 하나가 아니다. 그럴 때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오는구나. 자, 앞에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대입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애매모호한 용어는 용어입니다. 그 뒤에서 관계대명사 등장했습니다. 관계대명사 나오면 무조건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Which is more than a single meaning. 하나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우리말로 다의어라고 하죠. 다의어라면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뜻이지 애매모호할 수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nd가 나온 다음에 whose. 들어보셨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얘가 또 나와서 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란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A and B 두 개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아주 클리어하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끌고 오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문장 해석하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 선행사라고 하죠. 얘를 후수 자리에다가 넣어놓고서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넣어주실 때 소유격의 형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원은 term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격이니까 여기 terms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뒤에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용어의 컨텍스트라는 건 단어가 나와 있어. 그럼 그 주변에 문맥, 맥락 이런 거죠. 내용이란 얘기죠. 자,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주변의 내용이 does not clearly indicate. 분명하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이러면 이제 또 3,000%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 나온 위치 똑같이 생겼다 해서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자, 요 두 번째 위치는 관계대명사 전혀 아니고요. 자, 요런 겁니다. 자, I know 나는 압니다. Which one you like. 우산 고르더니 나 뻔해. 너 이거 핑크색 너 꼽을 거지? 어떤 which one, which는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줍니다. 어떤 우산을 네가 좋아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이 위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앞에 단어 품사를 보면 됩니다. 자, 앞에 명사가 나왔어.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니까 관계대명사절이고요. 동사돼서 위치가 나왔다 그러면 의문사라고 해요. 그때 위치는 항상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indicate는 여기 보여준다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묶어가지고 indicate의 목적어예요. 뭐를 보여주는데요? 자, 위치는 뒤에 나온 명사 meaning을 꾸며주겠네요. 어떤 의미가 아까 다이어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가 의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뭐가? 그 단어 주변의 내용이, 문맥이. 그런 단어가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자, 한번 쭉 읽으면서 이게 완벽하게 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독해 따로, 문법 따로입니다. 문법은 문법 특강도 많이 다니고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독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토익 가르치면서 이걸 파악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냥 문법 설명 쉽게 재밌게 그리고 틀 잡아주면서 하면 당연히 해석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뼈대 바르기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요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문장을 주고 자, 이 문장 가지고 해석해봐 라고 연습을 시키지 않으면 배운 문법이 해석에 적용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투부정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모든 배워있는 문법이 다 녹아있는 골고루 30개 문장을 주고 해석해갖고 와. 자, 요 뼈대바리를 도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희 토익 강의 듣는 아이들의 성적이 바바바바박 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우리 더웨이 영어에서도 이 뼈대바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점수가 결국은 옳은 친구들은 다 이 뼈대바르기를 철저하게, 다른 거 막 어휘는 너무 바빠서 못 외웠어요. 그래도 뼈대바르기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들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돼야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백종원 아저씨가 막 텔레비에서 막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하는 걸 봤어요. 딱 끄고 나서 뒤돌아서서 부엌에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다가, 어떻게 했더라? 잘 기억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다가, 어떻게 했더라? 다시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해봐야지 그다음부터 손에 익어서 쭉쭉쭉 되는 거죠. 그 연습이 바로 뼈대 바르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시켜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학평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평가원에서 낸 지문들을 얘기합니다. 모의고사 지문들. 여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815개의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미리미리 수능 대비를 이 문장들 가지고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늘 관계대명사 위치 혹은 명사절 위치 배웠어요. 오늘은 다르죠. 중요한 걸 자꾸 까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나중에 저희 문제풀이반 있는데 문제풀이반은 어느 정도 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럼 방학 때 와가지고 독해 감 익히고 가는 반입니다. 우리 기존 수강생만 들을 수 있는 반인데 그때 오게 되면 또 문법 노트 반복해서 또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문법 노트는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문법을 알아야지 이 문장이 해석이 될 거고요. 자, 내신의 문제를 어떻게 내나요? 여기 빗줄 쳐주면서 여기 들어간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골라봐. 문법적인 지식이 완벽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진선요고 작년 문제입니다. 1학년 문제인데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 나간 지문이에요. 아이들은 다 공부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심지어 전교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달달달 다 외우고 갑니다. 한 40개 지문을 다 외우고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법상 바른 거, 틀린 거 골라내라 라고 했을 때 외웠다고 해서 짝짝짝 그게 보이려면 문법 숙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을 1번 문장 딱 보자마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what이 나오면 늘 나오는 문법 문제입니다. 얘가 나오면 뒤에서 불완전한 문장이냐 확인해 봐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자, 2번 문장에서 have를 딱 보자마자 이거 사역동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형태의 동사 원형이야 PP야 이거 확인해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3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4번으로 가서, 여기서 딱 보자마자,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다. 여기 딱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되려면 아이들이 문법 숙련도가 굉장히 올라와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내신과 중학교 내신의 차이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일단 범위도 다르고, 글의 깊이 자체가 다르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에 일단은 아이들이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학평 지문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한 과를 공부하면 거기에 문법 포인트가 딱 2개가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보통 2과가 진도가 돼요. 그러면 문법 포인트 딱 4개 나옵니다.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가서 요것과 관련된 것만 찾아보면 되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문법의 진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번에 진도 나간 지문에 들어가 있는 문법은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법 시험 범위는 문법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스터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그냥 틀만 잡은 걸로는 안 되고 시험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문법 노트 가지고 리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서술형을 굉장히 이제 무섭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문제나 서술형이나 결국은 다 문법이에요. 서술형이다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완벽하게 조합하려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해서 뒤에서 후치수식을 하고 얘는 지금 여기서 얘를 꾸며주고 자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 완벽하게 되게 돼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왜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끝내라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 문법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요번 4개월 동안에 요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올라가야 내신 준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부터 진행되는 정규 과정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수업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자, 뭐냐면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인근 학교,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아이들이 미리미리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문법 많이 나오니까 외워 하는 거하고 실제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6개월 후에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신 자료들 정리하는 지금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자각하고 납득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더 웨이 영어가 어떤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수업 제가 12년 동안 쌓아온 문법은 아직도 재밌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자, 문법 수업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뼈대 바르기로 아이들이 연습을 해와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리기, 쉽게 그리기 연습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스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법 노트입니다. A4 반만한 사이즈고요. 전체 3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진선요고 내신 문제 있었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볼드로 표시해놨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머릿속에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문제 늘 나오는 거 be dedicated to 나오면 돼서 ing 나온다. 이러면 be used to ing 이건 뭐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요게 될 수 있도록 저희 4개월의 과정에서도 계속 돌려가면서 시험을 봅니다. 결국 기억을 한다는 거는 인터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벌. 한 번 봤어요. 24시간 내에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은 날아갑니다. 반복해주고 7일 안에 다시 한번 반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돌아가면서 진도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앞에 거 다시 또 리뷰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가 숙지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본책인데요. 본책에 들어가게 되면 플래너 짜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뼈대 바르기, 그리고 리스닝 아까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리스닝이 1등급의 마지막 포줄입니다. 왜냐?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이 총 70분이고 25분 동안 리스닝이 있고요. 45분 동안 이제 독해를 해야 됩니다. 독해 지문이 25개예요. 그러면 한 지문당 2분이 채 안 됩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자,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닝 25분 동안 리스닝은 다 쉽습니다. 만점이 돼야 되고 굉장히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능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답이 앞에 중간쯤에 나와요. 그러면 뒤에 부분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에 얼른 쉬운 독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많이 푸는 친구들이 10지문까지 쉬운 지문입니다. 어려운 거는 짜투리 시간에 못 풀고요. 자, 요걸 풀어내고 나면 25개 중에서 10개 빠지면 15지문이죠. 그러면 45분? 할만하죠. 쉬운 지문은 한 2분, 어려운 지문 한 4분까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분 동안에 이 지문 아까 보여드렸던 34번 문제 소화하느냐, 4분 동안 천지 차이죠, 결과는. 그래서 리스닝에 아주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자꾸 특정 학교만 나와서 그런데 CNN으로 내신에 리스닝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서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리스닝은 필수입니다.
저 준비도 같이 해 나갈 거고요. 연습 계속 하고요. 학평 독해고요. 메타인지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한테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는데 누구 붙잡고 설명할 사람이 옆에 항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쫙 써보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딱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아이들 시킵니다. 숙제는 완벽하게 해오는 게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숙제 검사했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남겨가지고 숙제 다 끝내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열심히 해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해오면 그냥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아예 규칙을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휘, 아주 든든한 복화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제가 토익에서는 마음에 드는 복화책이 없어서 복화 교재까지 집필을 했었는데요. 복화 교재 쓰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 요 책은 수능 실전이기 때문에 요 책 가지고 그냥 고3 수능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고난이도 어휘라고 중간에 한 챕터당 5개 정도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것만 딱 빼고 갑니다. 요거는 나중에 고2, 고3 가서 요것만 다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정규과정 4개월 동안에 3회독 합니다. 3회독.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 한 25개 정도 단어가 될 거예요. 그걸 외우는데 외워 나가다가 중간에 한 달이 되기 전에 다시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공부한 거 다시 반복. 그렇게 해서 진도가 이 정도에 끝나게 돼요. 이 정도에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3회독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어휘는 튼튼하게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커리큘럼이 32회로 구성됩니다.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준동사. 요게 정리가 되고 나면 포했던 안개가 좀 확 거쳐가는 느낌이 듭니다. 동사를 알아야 뼈대 구조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빨리 점수가 오르는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접속사 부분은 앞에서 아이들이 틀 잡힌 다음에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까지 끝나고 대명사, 명사, 부사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학평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빈칸 추론. 순서, 문장 삽입, 유형별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평가 있고요. 그리고 2개월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차 끝나고 나면 또 모의고사 그리고 4개월 차 끝나갈 때는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는 수능으로 봅니다. 그 전에는 전부 고2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규 과정은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서 지금 고1에서 내가 한 75점 정도 나온다. 3등급이죠. 3등급. 75점 정도 모의고사 풀면 나온다. 그러면 안정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저희 기본 과정부터 밟고 올라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은 레벨 테스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반은 월금반, 화목반, 수일반 이렇게 3가지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금반의 경우는 10월, 11월 7일 날 개강을 하겠고요. 마지막 종강일은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화목반의 경우는 11월 8일 날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강일이 28일이 되겠습니다. 자, 수일반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1월 1일 빠져야 되죠. 너무 잔인하고 명절, 설 명절은 다 빠지고요. 그리고 3월 1일 날에 그 무시무시한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날인데 이때 수업 특히 이날 수능 문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잔인한 처사라 이것도 잔인하긴 진배 없지만 그냥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일요일은 오전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 마음을 좀 달래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표입니다. 저희 오자마자 단어시험 숙제 검사하고요. 뼈대 바르기 질문 받고 문법 수업하고요. 그날 배운 문법 가지고 처음에 뼈대 바르기 연습을 좀 진행하고요. LC 학평.
숙제 잘 안 된 친구들은 남아서 나머지 공부. 단어 외우는데 80점 이상 못 맞는 친구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복합 클리닉 운영하고요. 바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평일날은 무조건 5시 반부터 9시 반. 이날이 만약에 공휴일이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항상 평일은 5시 반에서 9시 반. 자,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일 날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더웨이 영어 기본 정규 문제풀이 이렇게 3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기본 과정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때는 레벨 테스트 없습니다. 전부 어플라이 할 수 있고요. 1월에 시작하는 반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시작하는 반 이렇게 둘로 나뉘고요. 1월에 시작하는 반이 조금 더 24회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5월에 개강하는 반하고 요번 개강하는 11월 개강하는 반 두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풀이 반. 아까 중간에 좀 설명드렸는데 중간에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좀 독해 감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방학 때 화목반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 오전반으로 항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복화 공부 시험 보고요. 문법 노트 또 역시 외우고 와서 시험 보고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독해감 다시 잡아가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길기 때문에 2개월, 여름방학은 1개월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는 숙제, 시험 점수, 그리고 진도 일정에 대해서 매일매일 밴드로 이제 공지를 드립니다. 2주에 한 번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4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 동안 밀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내밀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데 이 부분 가장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가는 기분이었다라고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아이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유형이 다르고. 이 아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아이들은 이게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시험을 보기 전에 그 멘탈 마사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10점 차이가 막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들이 여물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연구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 후기 정규 과정에 그때는 저희가 기본반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4등급인데 정규반에서 시작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거의 2개월 만에 거의 1등급 가까이 나오고, 4개월 끝나고서 98점. 영어가 제일 좋아요. 이런 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자, 이 아이의 학생 후기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올 때는 거의 노베이스여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걸 이루다니, 유유. 영어가 너무 재밌대요. 문법 노트 엄청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악물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느낌을 가졌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감사하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 늘 벽에 부딪히는 과정이에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느덧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자,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벽을 한번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내가 그 벽을 뚫어본 아이들은 그때도 그때 힘들었는데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되더라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한번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더웨이 영어에서 안겨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이 부분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이 악물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없구나라는 걸 한번 아이들이 느끼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 어마어마한 풍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망이고 사명
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더웨이 설명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웨이 영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